오늘 이제 프로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상품의 구매를 지갑을 여는구나. 저는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예. 좀 제품 개발 관점에서 이런 아이템을 조금 사업으로 벌여보면 어떨까 이제 하는 좀 그런 인사이트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연말이 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그냥 예약되는 참 희한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르지 않는 아니, 셈처럼 무조건이야. 내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사가는. 그냥 무조건 베스트셀러 되는 그 책. 예.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뭐 모르시는 분들이 네. 없어요. 사실은 트렌드 코리아보다도 이 쓰신 분이 더 유명하시죠. 하긴 그렇죠. 예, 그럼 그분 직접 모시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참 또. 뭐 너무 감사의 얼굴이 영광으로 명함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니, 도대체 이 책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년 이제 걱정도 없죠 이제. 걱정이 더 많죠. 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 하나 있으면 평생. 몇 번째 쓰신 거라고 하셨죠? 제가 여기? 이 책을 2008년에 처음 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가 16번째 나온 16번째? 16년째 되는 책이고요. 네. 처음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09 이래가지고 예. 책을 낼 때 이렇게 뭐 매년 나오고 오래 갈 거라고 그렇게 크게 예상 안 했었는데 네. 뭐 저도 깜짝 놀라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저는 이 시리즈가 저보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같이 연구하는 젊은 연구원들이 네. 이제 갈수록 출중해져서요. 트렌드 코리아 2150 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트렌드 거의 코리아. 이거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니까요. 무조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새해 다짐하듯이 사는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 뭐 다이어리 사고 뭐 이러듯이 네. 그냥 이제 트렌드 코리아 무조건 기본으로 장착하고 가니까. 야. 근데 이제 저희는 책을 쓸 때 예. 항상 제가 스스로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예. 제가 뭐 이게 최고의 서적이 되겠다거나 베스트셀러가 되겠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겸손의 말씀이 아니고 작년보다 나아? 이게 이제 저한테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솔직히 트렌드라는 게 약간 연속성이 있으니까 예. 작년에 했던 거나 올해 했던 거나 살짝 바뀌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경스럽습니다. 아니요. 뭐 예. 큰 맥락에서 보면 저희는 1, 2년에 확 바뀔 트렌드는 안 쓰거든요. 예.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2018년 키워드인데 예. 지금 사실은 더 강해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적어도 이게 몇 년은 지속할 키워드들을 언택트가 2018년에 쓰셨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뭐 무슨 코로나를 예상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예상한 건 아닌데 뭐 그런 면에서 뭐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네네네. 뭐 그게 콩글리시다 하지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네.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니 콩글리시 아니 맞죠. 뭐. 영어 가져다가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어 쓰는 게 그게 뭐 네. 잘못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말이지 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서 심사 중이시래요. 언택트를? 예, 등재시키려고. 등재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한국 사람 만든 말이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는 네. 거니까 영광이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네. 2024년 혹은 뭐 그 다음 해를 이렇게 예상하는 책이었다면 이제는 이 책이 그냥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예 트렌드를. 트렌드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그게 트렌드가 되니까. 저는 약간 까칠하지만 혼자만 이렇게 좋은 질문하고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접니다. 네, 정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트렌드 코리아 2024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미 읽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언론 보도도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뭐 10대 키워드 이런 걸 하지 않고 분석의 영역에서 네. 과연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 이미 됐죠. 네. 이 작년에는 과연 어떤 상품들, 어쩌면 이 상품들에 다 트렌드 같은 게 녹아 있는 것일 테니까 정말 어떤 상품들이 대박이 났는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올해 혹은 뭐 그 이후의 트렌드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10대 키워드는 관심 있게 이제 보시는 분 많고 또 뭐 영문으로 첫 글자로 뭐 조어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이것도 그러니까 10년이 됐네요.
10대 트렌드 상품이라는 걸 저희가 그냥 혼자서 선정해서 발표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전에 셀이라고 기억나시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그때 조그만 책잔에 네, 넣는데 거기에 10대 상품을 늘 꼽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트렌드 연구하면서 이제 좋은 자료로 많이 봤는데 예. 그걸 어느 해 중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적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거 내가 하자.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맞아 그때 그런 상품 유행했었지. 이제 하면 이제 백데이터로서 분석의 가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쌓이면 어느 순간 좀 메가 트렌드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전망이 아니고 저희 조사 시점은 한 7월 정도 됩니다. 7, 8월에 한 2,000명한테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표집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요. 예. 2,000명 소비자들한테 연령별로 잘 표집을 해서 이제 작년에 어떤 상품이 제일 히트했다고 생각하느냐. 트렌드. 주간식으로 꼽는 식으로. 주간식으로는 안 하고요. 예. 저희가 보기를 한 4, 50개를 드립니다. 그 4, 50개도 저희 굉장히 나름으로는 객관적인 절차를 언론도 참고하고 예. 저희 트렌드 서스 날이라고 트렌드 헌터 자원봉사자분들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한테 이제 추천하게 추천도 하고 받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름 중복 제외하고 정제해서 한 30개 정도를 예. 이제 또 보기가 막 돌아가게 순서 효과 없애가지고 2,000명한테 물으면 네. 좀 신뢰할 만한 작년에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상품은 이런 거다. 머릿속에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상품이군요. 그렇죠. 결국은. 네, 그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 95%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19%. 그러니까 뭐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는 근데 이제 그 1에서 10등을 항상 정확히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배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해 아주 특별한 행사라든지 아주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응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한 이벤트였던 반영한 거, 거니까. 네, 운동 경기라든지 이제 예.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또 전년도에 선정했던 거하고 이제 이게 올해 인기가 가면 계속 나올 때가 겹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거 좀 빼고 맨날 손흥민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작년에도 잘하고 올해도 잘하고 맨날 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개 상품을 선정하고요. 네. 오늘 이제 프로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10대 상품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상품의 구매를 지갑을 여는구나. 그래서 나도 저는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예. 좀 제품 개발 관점에서 이런 아이템을 조금 사업으로 벌여보면 어떨까 이제 하는 좀 그런 인사이트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은 어떤 상품이 작년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상품입니까? 저요? 네. 언더스탠딩. 농담입니다. 아이고야. 깨알같은 홍보를. 언더스탠딩 잘 됐죠 작년에. 네. 작년에 뭐가 많았어요? 있었을까? 아니 저는 그게 인상적이어서 식당 갈 때마다 왜 자리에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진짜 작년에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맞네요. 네. 저도 뭐 그거 생각납니다. 이렇게 테이블마다 있는 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네. 무인 슈퍼,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문구, 무인 카페, 무인 세탁소, 무인 펫. 아무튼 요새 뭐 웬만한 건 다 무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그거는 있죠. 교수님, 그러니까 유행이라기보다는 인건비가 비싸서 그쵸.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네, 아닐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건비 인상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 절도 같은 문제가 이제 항상 그럴 것 게재가 같습니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부 철없는 친구들이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절도로 인한 로스하고 인건비 절약 부분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몇 퍼센트 로스가 있더라도 그렇구나. 네, 이게 인건비가 뭐 시급뿐만이 아니라 뭐 4대 보험이라든지 그렇죠. 점주임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또는 뭐 직원이나 알바생이 갑자기 안 온다든지 하면 되게 난감한 순간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스 계산했을 때 그래도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되면 무인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관찰 기술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 파크원 빌딩 같이 대단히 좀 균질적인 소비자 집단이 있고 체크인을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만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예.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라든지 예. 아니면 빌딩에 무인 편의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카메라로 안면 인식하면 굉장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무인 아이스크림처럼 100% 무인화된 매장보다는 조금씩 하이브리드 되고 그 식당 아까 티오더 말씀하셨지만 네. 그 무인 오더 이용하면 일하시는 분들 훨씬 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무인화, 부분적 무인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확산될 것이다.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주문할 때 네. 그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잖아요, 서로. 네. 나는 분명히 저 양념 저 닭갈비를 시켰는데 네. 주문 받은 분은 간장이었다, 소금이었다, 간장이었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네 말이 맞냐, 그렇죠. 내 말이 맞냐. 근데 이걸로 테이블 오더를 해버리면 이거야 뭐 빼박이니까 네, 이런 거는 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무인화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제가 사실은 트렌드 코리아도 쓰지만 지난번에 외식업 트렌드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예. 이제 그거 할 때 외식업계에서는 무인 오더도 그렇지만 이 가게 내 안에서 배달하는 로봇 있죠. 네. 얘가 이제 배달하고 배달 오고 그래서 작년에 그게 되게 화두였는데 어느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 사장님한테 이거 도입하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게 들어오고 나서 제가 손님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인데 예. 전 이제 은연중에 이모님을 2명이나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인화가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인간이 해야 될 본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면 아무리 무인화를 시키더라도 불만 응대는 꼭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새 카드사나 여러 이제 뭐 여행 비대면 플랫폼에 뭐가 잘 안 돼 갖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챗봇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물건을 사거나 뭐 정보를 얻거나 하는 거는 챗봇이나 무인으로 해도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챗봇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풀이 세상에 필요하군요. 화풀이도 있지만 우리 사장 나오라 그랬지 항상 그러잖아요. 안 나오면 꼭 이거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라.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내 이 분노를 누군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챗봇이 틀에 박힌 답을 계속 해내면 훨씬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만 무인화되는 게 아니라 요새 챗봇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 응대나 불만 처리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게 저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사람들이 양면적인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요즘은 왜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도 문자로 그냥 카톡으로 하고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해. 딱 보내고 그냥 땡치고 무슨 뭐 옷 사러 갈 때도 옆에서 점원이 오면 싫어한다면서요. 그냥 가만히 냅두고 그냥 나 혼자 냅두는 걸 원하지. 와서 말 시키고 하면 싫어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데 뭔가 불만에 대해서는 뭔가 직접 누군가에 항의를 하고 싶고 그게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불만 토로로 인해서 다음에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이제 그런 니즈가 있는데 그래서 전면적인 무인화는 사실은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아니면 이게 이제 AI 기술이 훨씬 더 사람다워지면 그때는 그걸로도 가능합니까? 저는 AI 기술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력 소비자군이 어려지고 있다. 지금 10대, 20대 때 굉장히 무인 서비스에 익숙한 애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소비의 주축이 됐을 때는 저처럼 아날로그로 살다가 지금 소비자군으로 남아 있는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기술의 발전도 주목하지만 사람의 변화도 조금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정말 AI가 이렇게 상담해줘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그게 근데 가까운 미래에는 적어도 한 3에서 5년 이내 근미래라고 부르는데 근미래에는
저는 적절히 그러니까 가장 아까 말씀드린 기계한테 맡길 것은 맡기되 가장 인간적인 작업은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이제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서빙해 주는 게 좋긴 좋은 그런 게 여전히 있긴. 그래요? 그런 게 남아 있긴 남아 있어. 이게 이제 양극화되는 거죠. 서빙해 주는 레스토랑 대신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테이블에 오더하죠. 그럼 테이블에 계산까지 된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난 너무 좋아해요. 왜요? 그냥 아무도 나랑 상관없었어. 나 그냥 혼자 온 사람끼리만 먹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조용히 그냥 아무도 접촉하고 싶지 않고. 그게 이제 한 끼를 간단히 먹을 때는 그런데 이제 오늘 결혼기념일이다. 또는 내가 오늘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는 날이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카드 꽂고 뭐 카드 넣고 이제 이러기보다는 아주 멋진 웨이터가 와서 와인도 따라주고 계산도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카드 드리면 가서 그렇지. 좀 그런 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정답이다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신 가격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무인점포. 그다음에 또 대박 상품 또 뭐 있습니까? 무인점포가 이제 1등 했고요. 두 번째가 1등이네요. 1등. 두 번째는 여행 예능이라고 저희가 뽑았습니다. 여행 예능.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전 켜시면 정말 여행 관련한 예능 프로가 많습니다. 옛날에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도 그냥 혼자 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제 요새는 얘네들이 여행을 가요. 그리고 MBC도 예능 대상을 그 기안 84란 분이 받으셨는데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그 여행 프로고 정말 여행 프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에서도 여행 가시고 젊은 친구들도 여행 가시고.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여행 프로가 인기가 자, 그 얘기를 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3년을 겪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코로나 때 되게 많은 산업에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거고 뭐 보복 소비가 있을 거고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행을 빼면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공연이나 극장 같은 데도 사람이 여전히 잘 안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펜트업 이 보복 소비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난 쪽이 이제 여행이다. 여행의 유행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우리 경제가 소유 위주에서 경험 위주로 바뀌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물건, 명품, 좋은 브랜드 이런 거 구매해서 폼을 잡았는데 요즘은 좋은데 여행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고 새로운 취미 활동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과시하게 된 거죠. 경험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또 인스타가 생겨갖고. 그렇죠. 좀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뭐 먹었는지 어디 여행 다녔든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과시가 안 됩니다. 근데 SNS의 등장은 제 표현으로 경험을 과시제화 시켜줬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여행이죠. 우리 그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행복 연구하시는 분 계신데 최인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재미와 의미 두 가지 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2x2 놓고 보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 1등이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에 방점을 두고 행복에 방점을 두면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여행이죠.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도 끝났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고 요즘 일본 여행도 진짜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 많이 가시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면 되지. 여행 예능을 보는 건 뭔가 약간 대리만족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요새 저기 뭐 연예 프로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짝 찍고 연애하는 그 연애 프로그램들 독신자들이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태솔로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그 육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결혼 안 한 분들이 보면서 저 봐 내가 애기 안 낳길 잘했지 결혼 안 하길 잘했지 그런 위안으로 삼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대리 만족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데 여행의 패턴 트렌드가 약간 바뀐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아까 과시 말씀을 했지만 프랑스를 가면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 하나 찍고 그러고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 찍는 거는 되게 촌스러운 관광입니다. 뒷골목을 다니면서 파리지앵처럼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예, 그렇게 현지인처럼 놀아보는 거 예. 또는 가가지고 정말 생고생하는 거 예. 이런 게 여행의 찐 의미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행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뭐 일본 딱 한 번만 가본 분은 별로 없다. 예,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시면서 도쿄 가서 맨날 그 타워 앞에서 사진 찍는 것보다 이번에는 무슨 소도시에 가가지고 뒷골목에 있는 현지인들만 가는 맛집에서 뭐 소바를 먹고 오는 이제 그런 게 진짜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여행에는 또 막 이렇게 막 디테일한 장면이 나오면서 아 나도 가봤는데 저기는 못 가봤네 이러면서 더 이제 깊이 파는 거군요 여행을. 예. 여행 예능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의 달랏을 한번 갔다 왔다. 예. 근데 이제 여행 프로에서 달랏 편 하잖아요. 예. 그럼 난 갔다 왔어. 그리고 안 보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맞아 나 저기 그렇지, 갔었어. 그렇지, 이러면서 공감하면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찐 경험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는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보면서 느낀 건데 아니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시그너처 관광 조형물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예. 그냥 그 주인공들이 정말 생고생하는 얘기들만 길거리에서 아무 예약도 없이 가가지고 낭패 보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저는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길거리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패키지 여행 갈 때는요 가이드 따라서 어디를 가도 한국 음식점을 갔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없는 한국 음식점 찾아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와야 오늘 이번에 여행 잘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타자화 시킨다 그럴까? 제3자화 시킨다 그럴까? 저 사람들하고 내 삶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관찰자일 뿐이에요. 난 여전히 한국인이고 내 한국에서 갖고 있던 모든 정체성을 다 가지고 가는데 요즘 여행의 특징은 현지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한국 음식 먹는 거 아니고 뭐 유명한 레스토랑보다 진짜 길거리에서 그거 먹고 배탈 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무용담처럼 들리고 그리고 이제 살아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그래서 사실 그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한 달을 투자를 했으면 뭐 유럽 전체를 쫙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지인처럼 돼보겠다. 이게 이제 진짜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체화된 그 트렌드를 저는 제일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생각하고 그게 비연예인 최초로 대상까지 받으신 데는 저는 충분한 기안84님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근데 저는 이제 뭐 자세히는 못 보고 대충 그냥 뉴스 등을 통해서만 이제 봤는데 사진이랑 텍스트로 약간 사람들의 그 가학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런 데가 뭐 스웨덴 놀러 갔다 이런 건 안 나와. 어디 인도 뭐 이런 데서 막 정말 모래밭에 앉아가지고 뭐 배탈 나고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좀 가학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시청자들이. 예능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튼 예능 중에 여행 예능이 작년 2위에 랭크가 됐고요. 사람들 진짜 여행을 좋아하나 보다. 유튜브도 여행 엄청 잘 맞아요. 엄청난 여행 유튜브 다 되게 빠니보틀인가? 곽튜브 뭐 이런 분들이 맞아요. 여행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3위는 챗 GPT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이상한 키워드이고요. 저는 오늘 얘기는 챗 GPT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근데 역시 이제 핵심에는 챗 GPT가 있겠죠. 충격이었죠 사실. 굉장히 너무 잘 되는 거에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그 예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 이겼을 때 그때도 충격은 받았는데 뭐 난 바둑 안 두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게 그냥 강 건너에 불이었는데 이번에는 얘가 뭐 작곡을 하고 카피를 쓰고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내 직업 어떻게 될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이 이번에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내 발등에 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말을 막 만들어서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무슨 통계 하나 보니까 앞으로 그 인공지능의 노출도가 많은 직업, 그래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무슨 변호사, 회계사, 의사 이런 직업들이 꼽힌 거죠.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게 사실은 우리 러다이트 이후로 기술이 나오면 이제 인간의 직업은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컴퓨터 때도 그랬고 이게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직업들이 먼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아닌 거죠. 이번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직업들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나 이제 뭐가 돼야 되지? 예,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멘붕 상황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챗GPT의 여파는 얘가 질문하면 대답을 되게 잘하더라. 이제 하는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좀 실존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질문하고도 다 있어서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면서 또 느낀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트렌드 코리아가요 영문으로도 나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외국인들도 좀 제 책 많이 읽었으면 이제 좋겠는 마음에서 이제 영문으로 낸 지 한 5년 됐는데요. 네. 이 책은 영문으로는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쓰지는 못하고요. 예. 한글 원고를 이제 전문 번역가한테 드려요. 예. 굉장히 번역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해 주시면 그럴 수 그걸 있죠. 바로 책으로 안 내고요. 근데 저희는 뭐 소확행, 뭐 분초사회 이런 이게 신조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걸 또 맛깔나게 다시 한번 감수해 주시는 분한테 2차 번역을 한 번 더 맡겨요. 이분이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이분은 이제 외국 분이신데 사모님이 한국 분이시고요. 예. 영문학과 교수님이시고 한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소확행 이런 느낌을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로 착 번역을 이제 다시 세련되게 요문을 해주시는데 금년에 이 초벌 번역을 인공지능한테 맡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석 달 걸리던 게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번역은 근데 이 2차 번역 그 감수해 주시는 분이 말씀이 인공지능인지 사람이었는지 뭘 처음에 구분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여전히 분초사회, 활용점정 뭐 이런 표현을 전혀 빵점이더라는 거예요. 예. 네, 예. 너무 번역을 이상하게 예. 해놔가지고 그런 거 자기가 다 수정하느라고 한 달 꼬박 걸렸다. 그래서 덕분에 그 석 달을 좀 줄여가지고요. 저희 영어책은 1월에 나왔는데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번역을 시키면 10월에 거의 이제 시차 없이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혹시 챗GPT에 그건 안 물어보셨어요? 뭐요? 2024년 무슨 트렌드가 유행해요? 당연히 물어봤죠. 저희 서문의 첫 질문이 그런데요. 그럼요. 네, 그럼 뭐 답이 어떻게 많이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예. 서문의 첫 문장인데 네. 챗GPT 2004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알려줘. 네. 이렇게 했더니 1번 지속 가능한 소비, 2번 디지털 경험 강화, 3번 건강과 웰빙, 4번 맞춤형 제품, 5번 로컬과 지역 경험, 6번 포스트 팬데믹, 7번 소셜 미디어의 쇼핑 확대, 8번 로봇.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그럴듯한데요? 그것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이렇게 책 쓰면 팔릴까요? 그러니까 그럴 뜻은 한데 좀 어딘가 약간 부족한. 뭔가 부족하다. 옛날에 2% 부족할 때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속도와 효율성의 매체다. 하지만 완성도의 매체는 아닌 것 같다. 마지막 그 완성도를 높이는 아까 그 감수해 주시는 영문과 교수님이나 네, 네. 이 책을 쓰는 저나 그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간지러워 이걸 누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챗 GPT가 그냥 제 표현인데 너무너무 달코 다른 노회한 외교관 같이 다 보여. 틀린 건 없어. 틀린 건 없어. 정답이야. 정답은 정말 정답이야. 좋은 말이야. 근데 그거 막상 쓰려고 그러면 아무 의미하는 게 없어. 그 얘기 누가 못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으면 이제 신기할 따름이지. 이제 스스로 쓸 수 있는 키워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서문 쓰려고 한번 물어봤고 저도 나름대로 막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좀 멋진 답 나오게 그렇게 해봐도. 유도를 해둬도 뭐 책으로 펴낼 수 있는 수준의 답은 절대로 안 나온다. 네네.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그 지점이겠네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걸 그럼요. 그렇죠? 약간 애가 창의력이 없군요. 창의력이 그런데 뭐 인공지능 원리를 생각하면 기존 지능의 이제 언어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변경을 뚫어내는 그런 작업은 역시 조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죠. 저는 금년이 그런 2024년이요. 저희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번 키워드가 호모 프롬프트인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저는 올해가 어떤 해하고 연상이 되냐면 우리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단지 이동통신이 쉽게 돼서 놀란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 전에 뭐 시티폰도 있었고 옴니아도 있었고 근데 얘가 놀라운 건 앱 장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앱스토어. 각종 앱을 쓰면서 오 앱을 하면 이런 것도 된대. 너는 무슨 앱 써? 이제 서로 막 하고 뭐 잡지에 뭐 명사가 쓰는 10가지 앱 추천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때 앱 진짜 많이 깔지 않았어요. 맞아요. 돈이 넘쳐나도록 하는데 요새도 그렇게 많이 까세요. 그러지 안 깔잖아요. 딱 그 시점이다. 그 인공지능이 금년에는 그냥 챗GPT한테 계속 질문 던지고 외교관 같은 답만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번역, 코딩, 그림 뭐 이제 각종 영역에 붙고 또 API 형태로 무슨 각종 우리 쓰는 여행 서비스, 구매 서비스에 들러붙으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알고 보면 뒤에 엄청난 인공지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막 신기하니까 그림도 그려보고 뭐 다 써보고 했는데 이건 이제 작년의 얘기고 이제 실제로 이제 돈 되는 돈 되는 것들이 금년에 뭐 챗GPT S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앱장터 처음 나왔을 때 그 시장을 잡은 앱 회사들은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진입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금년이 유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그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가 생겨나는 딱 그 시기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GPT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옛날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못하는 대부분의 혹은 뭐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좀 약간 걱정되기는 좀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초급 대졸자들이 좀 이렇게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오히려. 저는 이제 제 표현들은 신입 사원이 제일 타격을 받습니다. 딱 그 레벨은 요 레벨은 대체가 가능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밤중에 일 시킨다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챗GPT가 작년 트렌드 상품, 히트 상품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뭡니까? 편의점의 초저가 초대형 상품입니다. 편의점의 초대형 상품이 뭐예요? 초대형 상품? 편의점에 요새 뭐 7인분짜리 뭐 이런 거 큰 거 나오고 왕뚜껑 뭐 네네네. 그게 대박 났어요? 예, 뭐 전보 도시락 막 이런 것들. 그건 뭐 재미로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트렌드였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편의점이 대단히 중심적인 유통의 축으로 떴죠. 이게 이제 특히 근거리 편의점, 슬세권이라고 부르는데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들 온라인 주문할 것 같지만 또 뒷짐지고 슬슬 나가가지고 뭔가 사오고 싶은 데가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술과 담배입니다. 이건 이제 온라인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트들이 1층에 와인 뭐 벙커를 크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졌어요. 근데 편의점에 이제 그 4캔에 10,000원짜리 맥주라든지 이게 이제 다 회식 안 하면서 집에서 홈술하고 혼술하고 할 때 편의점이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뜬 유통 채널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편의점. 쿠팡 편의점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이제 편의점이 그냥 근거리와 편리성만 노리는 게 아니고요. 가성비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마트 가면 싼데 편의점은 조금 비싸지만 한 50원 비싸지만 가까우니까 간다. 근데 아닙니다. 요새 편의점들이 굉장히 가성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초저가 상품, PB로 해결을 하는 거죠. 또는 초대용량, 이게 이제 오래 놓고 써도 되는 거는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새 뭐 라면은 사실은 마트에서 사는 상품이거나 쿠팡에 주문하는 상품이지 편의점에서 집지 않았는데 요새 편의점에 이제 그런 상품들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봉지라면요? 네. 컵라면 그 편의점에서 먹는 거 말고? 봉지라면요. 신라면 이런 봉지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진라면 이런 거. 그 말씀은 편의점이 약간 이마트화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될까 싶은 게 예를 들면 마트야 이제 워낙 크니까 스탁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막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편의점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고를 쌓아놔야 그것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편의점 매장 자체는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지만 편의점은 대신
배후의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트럭들이 계속 강하거든요. 돌아다니고 매일 이제 그 점주님들이 오더 주문을 내면 이제 매일매일 배달이 가는데 사실 그 수도권에 있는 진천인가 어디 있는 예를 들면 큰 물류센터가 요새 엄청들 자동화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런 큰 볼륨을 다 핸들링할 수 있고, 그러니까 SKU도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룰 수 있는 상품도 많아지고. 제 전망은 앞으로 편의점들이 조금씩 커질 거예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간을 못 찾아서 그런데 옛날 무슨 동네 슈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편의점으로 바뀌는데 그런 데는 공간이 좀 크거든요. 이제 그런 편의점은 사실은 이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격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편의점이.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편의점 하나 있고 슈퍼가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슈퍼에 이제 편의점 하나 새로 생겼는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제 생기자마자는 사람들이 여전히 슈퍼를 좀 가다가 요즘에 좀 보면 약간 좀 마음은 아픈데 편의점으로 갑니까? 편의점으로 다 가시더라고요.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편의점 하면 이제 주로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뭐 학원 끝나고 거기서 스톱라면 먹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40대들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물건을 예를 들면 편의점 아까 말씀하신 뭐 술, 담배 뭐 이 정도만 아마 사올 것 같은 느낌이 아니면 컵라면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물건들이 엄청 이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요새 이제 콜라보 상품 굿즈들 구할 수 없는 것들 이제 그런 게 또 한 번씩 한번 크게 무슨 연세빵, 목빵 뭐 그런 걸 사러도 가고 그 기획력들이 뭐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슈퍼마켓에서는 대응하기가 아마 좀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이제 편의점도 근데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 유형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도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만 다들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무슨 선릉역이나 여의도 같이 업무지구에 있는 편의점들 여기는 밤에는 손님이 없죠. 아마 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또는 유흥가에 있는 테헤란로 뒤쪽이나 이런 데 있는데 또는 특수유형 운동장에 있다든지 학교에 있다든지 이렇게 편의점도 자세히 보면 또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자동차 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길가에 있는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는 그런 편의점이 또 되게 유력하고요. 그래서 편의점도 그냥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한방의 편의점이라고 부르지만 성격이 되게 달라질 것이다. 같은 CU도 어디에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성격이 되게 달라지고 각 편의점에서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다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 편의점은 아까 슬세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이제 이게 앱들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1+1 했는데 혼자 사는데 아이스크림 2개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 받고 하나는 킵해 놓는 거예요. 맞아, 그거 있어요. 앱에다 킵하고 이따가 회사 가서 거기 CU에서 픽업해갖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온라인 경험을 자꾸 최적화시키면 아마 그 전 국민의 구매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편의점이 약간 마토화되고 물건은 큰 물건 팔고 가격을 싸게 하는 게 유통이 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간 모양이네요. 유통의 시스템이. 그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물건이 많지만 좀 비싸도 야 이거 너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걸 사겠니 하고 좀 비싸게 파는데도 지금은 어쨌든 편의점이 워낙 주력 유통망이 됐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나라 편의점들의 경영 역량이랄까요? 유통 역량이 많이 향상됐어요. 사실 편의점은 일본에서 이제 주로 발달한 업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몽골,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 우리 한국 편의점들이 대단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몽골 같은데 울란바토르 가보시면 여긴 한국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한국 편의점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인 그 유통이 사실 다른 나라 가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업태거든요. 우리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망했고 우리나라 또 중국 같은 데 가서 굉장히 고전한 적이 있는데 편의점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약진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유통 역량들이 되게 성숙했다. 편의점도 대박이 났고요. 그다음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 들어가는 식품들. 맞아, 엄청 팔렸죠 이거. 닭가슴살, 프로틴 음료, 식단 대용 단백질, 뭐 하이뮨, 뭐 이제 이런 것들, 맞네요. 셀렉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젊은 층들, 특히 남성들은
몸을 만들어야겠다. 네, 맞아요. 건강보다는 몸을 만드는. 그래 몸이네 몸. 그 근육 만들기. 요새 30대 남성들이 예. 정말 자기 몸 관리 많이 합니다. 예, 음주도 많이 줄이고요. 헬스클럽 꼭 가서 PT 받고.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여성들이 피부 관리하고 미모 관리하는 거 이상으로 돈을 쓰고 자기 몸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희 책에 육각형 인간이라는 트렌드 있는데 네. 특히 외모 같은 거 대단히 완벽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이 강해지고 남성들이 특히 남성들이 저희가 여기 요즘 남편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네. 그거 하느라고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결혼 정보회사 고참 커플 매니저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새 섹시들이 어떤 남자 좋아하냐. 1순위가 섹시들. 아 교수님도 너무 옛날 분이시다. 이 섹시들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친숙한 단어. 친숙한 단어. 뭐 여성들 미혼 여성들. 미혼 여성들 다시 네. 하겠습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안 친숙하니. 어르신이야. 우리가 연식은 못 속이는 거죠. 요즘 그 미혼 여성들은 예. 어떤 예. 신랑감을 우선시하냐. 예. 1순위가 외모, 에이, 2순위가 설마. 경제력.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진짜요? 그러니까 요새 그 미혼 여성들이 남자 외모 많이 본다는 거예요. 1순위가 돈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직업 아니면 1순위 돈. 직업, 돈, 직업, 경제력이죠. 네. 2순위가 성격 진국이야. 그렇지. 3순위가 뭐 인물도 좀 좋죠. 뭐 이랬는데 예, 아닌 예. 거예요. 요새는 잘생겼으면 좋겠다. 키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플 매니저님이 남자 잘생겨서 뭐에다 쓰게 그러면 예. 정색을 하고 돈은 저도 벌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역으로 얘기하면 장가를 가려면 그 여자들한테 내가 인기가 있으려면 옛날처럼 뭐 돈만 많이 벌고 뭐 배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인물 준수하고 특히 몸은 관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 관리해야 된다. 닭가슴살 같은 거, 단백질 식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게 편의점 가도 모든 물건에 우유도 단백질 우유, 핫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단백질하고 심지어 뭐 고래 어묵인가에서 나온 오뎅인 그러니까 어묵인데도 네. 단백질 어묵인 거예요. 뭔 놈의 단백질 이렇게 먹어야 되나? 또 하나 말씀은 제가 작년에 헬시 플레저라고 옛날에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건강을 사람들 무지하게 생각하는데 맛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겹고 맛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어묵 같은 데도 잘 집어넣고. 두 번째는 고령화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령자들은 또 우리가 근육이 보험이다. 근육량만큼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러니까 저희 뭐 저같이 여성을 섹시라고 부르는 연령대에서는 단백질 섭취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화두니까 고령자들은 또 고령자대로 단백질 상품 굉장히 신경 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식품 회사들의 고민과 피버팅이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유 만드는 우리 이제 메일유업 같은 회사를 예로 들면 우리 국민 식품이잖아요. 어릴 때 우리 학교의 급식에서도 우유 마시고. 근데 이 유소년 인구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점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스핀오프를 한다든지 또는 피버팅을 해서 새로운 이제 소비자 군을 찾아내야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절박함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찾아낸 것이 고령자들의 단백질 식품인 거죠. 야, 그건 진짜 괜찮네. 유선이 원래는 우유는 어린애들만 주로 먹었는데 이거는 젊은이들도 먹고 나이 든 사람들도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괜찮네 시장. 그래서 지금 뭐 유가공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되는 굉장히 지엄한 숙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 단백질 식품 경우는 제가 볼 땐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진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단백질 대박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은 식당 예약, 식당 줄서기 앱. 이건 저도 진짜 많이 씁니다. 식당 예약 앱. 캐치 테이블 거. 그런 거 진짜 이번에 많이 써요. 이건 뭐 여의도 계시면 당연히 11시쯤 되면 이제 더 현대서울에 그냥 줄 서면 막 2시간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보통 예약 앱 걸어 놓으시고 일 보고 쇼핑하다가 시간 되면 딱 들어가는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는. 이거는 많이 쓰고. 여기 현대백화점 저도 6층인가 가서 뭐 먹으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없어도. 그러니까 모니터에다 뭐 찍으래. 찍었어요. 찍었더니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뭐 80명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줄 서서 이렇게 안 먹는다. 딴 가게 가도 똑같아. 모든 가게들이 다 그렇게 몇십 명씩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줄을 서느냐 하는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게 본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를 그 해슬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페인 포인트를 이제 줄여주는 앱이 등장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히트 상품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줄을 많이 서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딜레마죠. 제가 트렌드 코리아 1번 키워드가 분초 사회예요. 사람들이 시간을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요새 뭐 시간 줄이려고 뭐 영화를 1.5배속으로 보고 막 지하철 뭐 갈아타는데 미리 가서 서 있고 맞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시간 절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 가면 앱이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냥 줄을 1시간을 서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왜 이게 줄을 서느냐. 보면 아까 이제 경험이 과시제화됐다. 그런 말씀드린데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될 때는 내가 2시간 줄 서서 갔다 자체가 자랑의 포인트인 거예요.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면이 있냐면 옛날에 좋은 식당은 비싼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그런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가서 드시고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기에는 너무 구매력이 딸리죠. 근데 그렇게 줄을 많이 서는 맛집은 저 같은 사람이 거기서 2시간을 서가지고 줄 서지 못한단 말이죠. 당신들은 오지 못하는 우리만의 이 맛집이 내 성취감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줄 서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보면 굉장히 젊은 세대들 줄 서는 거 익숙하고 시간이 하면서도 그 아까운 시간에 다들 그 오픈런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알잖아요. 전날부터 와서 줄 서고 그리고 새치기 같은 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아저씨들 막 쓱껴들고 싸움나. 저희 서울대학에 그 아침에 이제 9시경 되면 그 셔틀버스 줄이 무지하게 깁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 걸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버스를 타야 되는데 줄이 막 100m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버스가 오면 앞문으로 타잖아요. 그럼 기사 아저씨가 뭐라 그러시냐면 뒷문을 열고선 학생들 바쁘니까 뒷문으로 타도 돼 그러거든요. 한 명도 안 타요. 줄을 이렇게 섰는데 중간에 뒷문으로 타는 거는 공정한 페어한 행위가 아닌 거죠. 끝까지 앞문으로 타고요. 그 다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안녕 오랜만이야. 그리고 점프로 같이 그러면서 쓱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인데? 네, 친구인데 그냥 쓰는 거죠. 난 다음 차 타고 가는 다음 차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대신 페어하게 줄 선다. 이거는 어떤 불문율이랄까요. 내가 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것도 약간 뭐 그래 말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타협은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 점심 함께 먹자고 2시간을 줄 선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니까 타협점을 찾아준 게 앱인 거죠. 그러네요. 자, 줄서기 앱. 그다음이 웹툰 웹소설. 이거는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웹툰 웹소설은 근데 저희가 워낙 순위가 나와가지고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 애들도 중학생인데 그냥 웹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냥 웹툰. 근데 통계를 웹툰. 보면요, 뭐 웹소설 웹툰 나온 게 되게 오래됐지만 작년에 이렇게 특히 주목이 된 게 일단 웹툰 같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작년에 그래프가 보면 작년에 더 늘었어요? 30%가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이제 굉장히 주된 미디어가 되면서 웹툰이나 웹소설 IP들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젊은 친구들이 읽는 매우 그 어떤 마니아적인 그런 매체였는데 이제는 뭐 전 국민이 다 보는 시리즈가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웹툰 원작. 알고 보니까 웹툰이 원작이더라. 그러면 이제 원작 웹툰 한번 나도 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웹툰 웹소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는 설문조사를 10대한테만 하진 않거든요. 40대도 하고 50대도 응답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웹툰 웹소설 많이 응답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본 드라마들이 사실은 원작이 웹툰이었어.
작년에 특히 웹툰 웹소설 다 대답이 많았던 겁니까? 예. 작년에 갑자기 특히 다른 연령대에서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안 쓸 수 없게 된 거죠. 40대가 이제 웹툰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모든 영화화되고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IP는 다 웹툰부터 시작하는 것 같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웹툰이나 웹소설부터 일단 시작해야 거기서 또 읽히고 그게 또 영화로도 되고 무슨 게임으로도 되고 확장성이 높아지니까. 아침에 그 뉴스를 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 웹툰입니다. 웹툰. 네네. 토탈 뷰수가 140억인가 그래요. 아니 지구 인구가 140억이라고요? 70몇 억, 80억일 텐데. 그래서 그거를 저 뭐죠 이제 시리즈로 만드는데 애니메이션. 그거를 전 세계 몇 도시에서 약간 프리미어 뭐 하듯이 영화 막 이렇게 시사회 하듯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와. TV 애니메이션인데. 네, 저는 이 웹툰의 폭발적인 특히 우리 K 웹툰 폭발적인 성장이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글로벌하게 보면 만화는 재팬의 재패니메이션, 그다음에 미국의 뭐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같은 이제 그런 종이 코믹스, 카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름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사람들이 폰으로 콘텐츠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들이 그 변신을 그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사실은 내용도 재밌지만 이 폰에 특화된 그래서 엄지로 밀어 올리면서 볼 때의 그 사용자 경험에 집중한 만화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의 웹툰 웹소설과 관련해서 되게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해외에 유명한 이제 웹툰 플랫폼들 많이 이제 M&A 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로나 드라마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미국류의 그런 만화나 어벤져스류의 이제 그런 거와는 또 결이 다른 이 디지털 액정 매체에 특화된 컨텐츠를 제일 잘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웹툰을 저는 그 시각에서 보면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매체가 곧 메시지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른 형태에서는 아날로그 매체에서는 메시지들이 조금 뒤졌는지 모르지만 이 디지털 액정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오히려 일본과 미국을 압도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의 장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장년층들이 즐기기 시작한. 저도 처음에 웹툰은 애들이나 보는 거지. 그럼 내가 볼 거야 이제 이랬었는데 보신 거 있으세요? 앱을 깔았죠. 그래서 뭐 옛날 거 마음의 소리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입문 단계부터 시작하셨네.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교과서 1편부터 차근차근 봐야겠다. 마음의 소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웹소설. 그리고 요거는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복고풍? 복고 열풍. 패션. 근데 그게 작년에 제일 그냥 복고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Y2K. Y2K 기억나세요? 1999년에 2000년 되면 2000 막 컴퓨터 버그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1999가 2000이 되는 세기가 진짜 밀레니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변곡점에 섰는데 사람들이 환희에 들뜬 게 아니고 굉장히 공포와 불안에 떨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랬고 그거 믿는 사람들 꽤 계셨고 또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밀레니얼 버그 Y2K 바이러스 때문에 뭐 컴퓨터가 쓰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이제 이런 일 생긴다고 다 공포에 떨었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해 보면 굉장히 불안했던. 그러니까 사실 복고는 제가 트렌드 오래 추적하다 보면 경기가 나쁠 때는 복고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되게 좋고요. 장도 좋고 막 잘 나갈 때는 미래지향적이지. 사람이 나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뭐 이제 이러면서 난 커서 뭐가 될 거야?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 사고라는데 안 풀리잖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작년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았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힘들 때 복고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일반화된 현상인데 그게 해필이면 80년대, 2000년대가 아니고 Y2K 99년이었다. 1999년. 그게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제일 불안했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어쩌면 지구가 종말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서 가졌던 그런 복고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졌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롤 아이즈진, 볼레로, 헤드폰, 크롭티, 카고 바지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과격해지긴 했지만 스타일들은 이제 Y2K 때의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복고는 향수 때문에 소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Y2K를 주로 소비한 친구들은 다 2000년대 이후 태생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아네모이아라고 그럽니다. 태어나지 않은 시절에 대한 향수라는 뜻인데요. 우리 1920년대에 안 태어났지만 그 20년대 경성, 뭐 상하이 이때 감성 보면서 뭔가 향수의 애수를 느끼잖아요. 약간 그래서 멋진 느낌은 있습니다. 저때 왠지 뭐 쿨했을 것 같고. 이제 젊은 친구들 2000년대생 이후들이 1990년대의 그때 서태지가 나타나고 정말 대한민국 문화의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때 왠지 쿨한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런 향수를 어떤 새로움과 더불어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여러 이유가 복합되면서 Y2K 패션들이 그건 뭔가 학습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트렌드가 그냥 만들어지는 걸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요때가 크롭티니 아니? 막 하면서 막 보여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걸까요? 뭐 세계적으로 패션 회사나 디자이너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각자 다들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80년대식 복고를 제안하고 누구는 90년대 복고를 누구는 아주 피처리스틱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던지는데 거기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오 이상하게 90년대 반응을 많이 해. 그러면 이제 딴 회사들도 그렇다 답은 90년이다. 그렇게 이제 쫙 몰려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니드냐 시드냐 이렇게 부릅니다. 고객들이 원해서 생겨나는 트렌드는 니드라고 부르고요. 디자이너나 기술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러서 밀어붙이는 키워드를 시드라고 부르네요. 씨앗.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종류의 트렌드는 니드와 시드가 같이 만났을 때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시너지가 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드를 많이 밀어붙여도 고객이 반응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안 되죠. 복고의 아이템들 작년에 어마어마했고요. 아마 올해도 이건 좀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올해는 복고에 아마 양상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 복고인데 어떤 스타일의 복고냐. 만약에 갑자기 경기가 되게 이제 안 좋아지면? 좋아지면. 이제 복고보다는 뭔가 좀 세련되고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좀 그런 느낌이 또 강해지겠죠. 자, 그럼 다음은 팝업 스토어. 아까 우리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여기 우리 3프로가 현대백화점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 그렇지만 성수동이 뭐 압도적이죠. 요새 뭐 성수동 임대료는 뭐 장기 임대는 주지도 않는데요. 그래요? 그냥 팝업 스토어 계약만 계속. 그러니까 저는 막 1년치가 밀려 있다고. 사람들이 팝업 스토어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이렇게 잠깐 생겼다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그건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 트렌드와 취향의 변화 주기가 극도로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길게 가지 않아요. 잠깐 한 번 가보는 스토어군요. 그러니까 한 번 가보는. 그 그물 끝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게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요새 쇼폰 보잖아요. 저 지하철에서 이렇게 쇼폰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 이렇게 보면 15초도 안 되던데요. 1, 2초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대로 바로 다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컨텐츠 소비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계속 우리는 트렌디한 회사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과시하려면 사람들이 새롭다고 한번 가보고 한번 가보면 다시는 안 가고 그런 거군요. 그 뭐 속된 말로 인스타빨 다 했다 누가 그런 말 쓰던데 처음에 이제 어디 팝업 스토어 핫하다 그러면 그냥 쫙 몰려. 쫙 이제 그 특히 팔로워 많은 친구들 몰려가지고 찍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거 쫙 유행 지나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그럼 또 사라져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통적인 백화점이나 마트나 유통들은 계약을 장기로 하잖아요. 임대 계약을. 그러니까 뭐가 떴다고 그래서 뭐 이걸 치우고 다시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생 백화점이고 여기가 입지가 여의도가 사실 백화점 입지로는 좋은 곳이 아니어서 들어오지 않겠다는 브랜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많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이걸 팝업으로 돌렸는데 그게 이제 요새 트렌드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행운도 있고
현대백화점 분들이 네네. 굉장히 감각도 있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 이제 딱 그런 그 거구나. 현대백화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러니까 지하 통로 네. 거기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맞는 데가 대체로 팝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뭐 네. 거의 매주 하던데 네, 네. 이 팝업 스토어를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고정 매장을 안 만들어놨다는 것도 전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렇지. 근데 거기를 팝업 자리로 맡겨놓은 게 이건 약간 좀 신의 한 수 같은. 네, 이제 있죠.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거기가 이제 사실은 죽은 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니고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 백화점을 떠올려 보시면 원래는 1층이지. 원래는 1층이 1층. 가장 메인이고요. 원래. 지하 네. 1층은 식품 매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F&B라고 식당들 있고요. 네. 지하 2층은 바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자리에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자리에. 근데 얘가 왜냐하면 그 지금 지하 2층 그 팝업 네. 스토어 많은 자리가 사실은 슈퍼마켓, 식당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층고가 너무 낮아서 F&B가 들어가려면 위에 공조랑 그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예. 그 할 수 없이 지하 1층에 F&B들을 식당 대거 있죠. 놓고 네. 거기 이제 굉장히 핫한 식당들 많이 넣었죠. 네. 예. 그럼 지하 2층은 이상한 뭐 공간인 했을 거예요. 완전히 거냐. 사족 같은 공간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젊은 애들을 위한 특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거기 보면 뭐 나이스 웨더, 디스 이즈 네버 데 이렇게 우리 백화점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렇지만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맞아요. 온라인에서 맞아요.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것들을 대거 입점을 시키고 그 유명한 일화가 거기 그 고위 임원께서 거기 담당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아는 브랜드는 입점시키지 마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꼰대 브랜드니까. 네, 그래갖고 거기 정말 애들의 성지가 됐고, 근데 그게 또 신의 한 수가 된 게 거기가 지하철에서 오면요, 되게 많이 걸어와야 되긴 하는데 IFC몰 지나가지고 딱 현대백화점 지하철로 액세스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이 거긴데 거기를 그 핫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 핵심에 팝업 스토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스피드구나, 스피드. 기업들도 힘들겠다. 아유. 어떻게 그거 맨날 가라, 맨날. 근데 그게 참 딜레마죠. 너무 힘든데 안 하면 잊혀지는 브랜드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진짜로 치고 빠지고 이제 이런. 요즘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브랜드 콜라보도 많이 하는데 부장들이 무슨 이상한 막 기형적인 무슨 뭐 이게 캐릭터들 많아요. 못생기고 예쁘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못생긴 그런 캐릭터인데. 야, 얘랑 콜라보를 막 직원들이 얘랑 콜라보를 해서 우리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막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원들이 그걸 보고 뭔지도 모른대.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그 어느 브랜드가 굉장히 콜라보를 잘하고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거기 담당한 임원님들이 굉장히 이제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분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시냐면 제가 컨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젊은 참신한 아이디어들 다 가져와봐. 그리고 쫙 깔아놓고 이거 좋네. 이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걔만 그런 애들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은 저주되 컨펌 안 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해라. 아까 내가 모르는 브랜드만 넣어라 하고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워낙 지금 트렌드가 빠르고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옛날 그 컨펌하는 마인드로는 따라가기 참 어려워졌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이건 진짜 너무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제. 네. 이게 무슨? 아닙니다. 이거 팝업 스토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있죠. 뭔지는 알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정책 관련한 이슈들이 10대 상품에 여러 번 꼈었어요. 그 타요라고 꼬마 버스 타요 서울시 버스들의 눈을 그려가지고 애들이 지나가는 맞아요. 저거 태워달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너무 애먹었다는. 그래서 걔도 한번 선택했고 그다음에 우리 횡단보도에 여름에 그늘막 설치한다는 그것도 저희가 선정한 적 있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이슈 중에서 트렌드를 그래도 좀 잘 맞춰낸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하나씩 뽑습니다. 대체로 한 10등 하는데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걸로 너무 악명이 높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뭐 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맞춰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한 개는 꼭 정책을 쓴다 이러진 않지만 네. 공공 정책 중에서 저희가 한 번씩 토론을 하죠. 이번에 공공 정책 중에서 제일 트렌디했던 건 누구야? 뭘까? 네, 그랬더니 이제 나왔던 게 고향 기부제고 그거를 설문에 넣었는데 뭐 시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그 뒤에 있는데 바로 슈퍼버스터 뒤에 위치해서 천정하게 충분하다. 고향에 대한 인식이 옛날보다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의외라.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제도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들이 재정적으로 일단 돕는데 고향에 기부를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주죠. 10만 원까지. 네. 그다음에 그 저기 뭐 기념품을 주세요. 지역 특산물을.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50대 이상이 많은데 이분들은 진짜 자기 고향에다 기부해요. 그 다음으로는 3, 40대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소득공제하고 선물에 관심이 많아. 아, 좋은 데다. 그래서 야, 저기 선물 괜찮더라. 선물 좋은 데는 그 제가 통계를 보면요. 청양군은 네. 기부자의 50대가 40%가 50대예요. 예. 근데 제주는 30대가 37%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제주는 이 30대는 저는 진짜 제주가 고향인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제주에서 주는 선물이 갖고 싶었다든지 10만 원어치 귤 받아야지 네, 하고 그리고 하는 거죠. 그냥. 제주에 좀 좋은 뭐 환상이랄까 뭐 놀러 갔다 왔을 때 아주 좋은 인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주에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래요? 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소득공제 해주니까 10만 원어치는 우리가 자유롭게 해도 돼. 열심히 챙겨 먹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액수도 보면 재밌는데 예. 대체로 10만 원 언저리입니다. 그렇겠죠. 11만 원 이래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 네. 소득공제 딱 받을 수 있는 그 한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뒤집어 얘기하면 예. 우리가 그 한도액을 늘려준다든지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잘 배려하면 우리 그 지방의 이제 재정이나 관광 수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죠. 그러네. 10대 10가지 그 트렌드 상품을 우리 교수님 이제 꼽아 주셔서 저희가 아주 재밌게 좀 들어봤어요. 재밌으셨나요? 야, 너무 재밌네요. 들어보니까 야, 사업할 거 많네 생각보다. 이거 10대 트렌드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0대 상품이. 네. 이런 것도 이제 책에 다 정리돼 있는 거죠? 그럼요. 네네네. 네. 물론 이렇게 교수님과 하는 것처럼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에 여튼 이제 이런 것도 정리가 좀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지난해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았던 것들 그리고 올해 네. 이제 트렌드 예측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하면 아마 올해도 또 어떤 뭐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데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만약에 교수님이 2억쯤 생겨서 그걸로 자영업 하나 하셔야 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딱 고르시면. 이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자리에 편의점을 내는 거 같아요. 편의점 사장님으로 갑니다. 네. 편의점으로 가세요. 네, 편의점. 김난도 편의점. 네, 좋습니다. 김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만간 제가 편의점에서 뵙겠습니다. 편의점 제복 입고 계신 거 담배 2개만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는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벌써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꼭 저 연말만 오지 마시고 네네. 중간에 한 번씩 좀 찾아주세요. 저야 오고 싶죠.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교수님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